어느 반이 더 잘하는데? 2반이 이겼죠. 2반? 2반 누구 반인데? 여기 누구 몇 등 했는데? 2만이 1등. 1등 했다고? 도현이 선수 아니잖아. 응원단장. 단장이라고? 네. 현서는 뭔데? 그래서 3반이요. 응? 현서는 4강 탈락인가? 제일 첫 경기 졌어요. 우리 반에 그래서 저희 반도 2반이 했어요. 자, 봅시다. 운영전. 현서는 앱 만든다고? 그렇더라네. 그런 것도 만들 줄 알고.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만들 줄 알아. 가르쳐주면 다 하죠. 할수 자, 운영전 말이 좀 어렵대. 왼쪽이 찾아보세요. 228페이지, 222페이지. 자, 운영전입니다. 운이네, 운. 무슨 운자고, 이거? 오우, 고전소설에 구름 운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있잖아. 좀 허무하고 좀 이런 게 많다. 구름이. 자, 오른쪽에 봅시다. 이 작품은 요번에 다른 거 했지. 영영전 했잖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비극적으로. 보통 고전소설들은 해피엔딩이 많다, 그지? 예. 근데 운영전은 비극적이야. 새드엔딩으로 끝나.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조선시대 애정 소설이야. 이 작품의 독특한 구성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바탕으로 우리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주제의식을 알아보고 고전 소설에 드러나는 서사갈래. 서사갈래 알지? 소설이잖아, 그지? 서사갈래는 갈등이 있고 소설자가 있고 소설의 3요소는 알지? 문제, 주제,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그 정도는 기본이지. 현서야 적어라. 참. 갈래를 보면 애정소설이고 몽유소설이야. 몽유록의 소설을 우리가 좀 배울 건데 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꿈에서 뭔가 만나고 뭔가를 겪고 꿈을 깨고 나서 또 뭔가 하고 이런 거. 그 몽유소설이 나오면 보통 액자소설이지. 액자소설은 1학년 때 배웠지. 우리가 종탑에서 액자소설이고 액자 내화가 있고 외화가 있고 옛날에 액자소설의 정의를 써라고 나왔었어. 옛날에 그때 너 종탑 아래 이런 거 할 때 보자. 여기 227페이지 보면 227 오른쪽에 핵심 코코 운영전의 구조 외화와 내화가 있다, 그지? 내화가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고 내화가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되고 외화가 내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지. 외화가 내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운영전의 구조를 써봐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내화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화의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 쓰면 될 거야. 그게 액자식 구조고. 그 다음 다시 와서 성격은 비극적이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분 때문이지, 그지? 신분은 사회 제도. 여자는 궁녀고 남자는 선비야. 김생이라는 선비. 그래서 신분 자체가 서로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 자, 그렇지만 주제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마지막 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자유연애를 하지는 못했어, 자기 맘대로.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는 있었겠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누구나.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고 시가 나옵니다, 중간에. 시를 통해서 작품을 전개해. 그러면 시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인물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곤선징악,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벌을 준다 라는 게 이런 소설의 보편적 주제인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 운영진의 등장인물을 봅시다. 밑에 운영,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본성이 어떤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 김생, 뛰어난 글솜씨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인데 순수한 사랑이 현실적 장벽 앞에 가로막히자 식음을 전폐하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평대군, 학문을 가까이 하면서도 풍류를 즐기고 품위 있게 행동하지만 전 근대적 사고를 지닙니다. 여기서 보면 궁녀들은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표현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전 근대적이지 못한, 즉 자유연애 사상을 싫어합니다. 안평대군은. 여기 나오는 궁녀들이 다 안평대군의 궁녀들이죠. 유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영이 꿈을 꿔서, 읽어봤지 우리? 유영이 꿈을 꿔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는 거지. 운영과 김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 삶의 어떤 무상함,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인생 무상을 깨닫는 시들이 나올 수 있겠지, 보기로, 그지? 항상 나오는 건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지. 자연은 이렇게 그대로인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구나, 망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자, 줄거리 한번 가볼게. 선조 34년 봄, 선비 유영이라는 사람은 외화지, 그지? 유영이라는 사람은 안평대군의 옛집이라고 그랬어. 옛집. 안평대 망했어. 죽고 나서 안평대군이 있던 그 집도 다 초라하게 변했고, 수성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한밤중에 잠에서 깬 유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나지. 실제로 만나진 않고 꿈이지, 사실은.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죠. 세종대왕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절대로 너희들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운영은 안평대군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죠? 안평대군을 찾아와서 이제 시를 이야기하던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생을 우연히 보고 사랑에 빠져.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서로 연서를 주고받고, 연서는 뭐 연애편지야.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눈치를 채 안평대군은 그래서 궁녀들의 거처를 서쪽 궁과 남쪽 궁으로 분리를 시켜 이에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치라는 궁녀 5명은 소궁으로 옮겨가. 궁녀 자란은 이 다른 궁녀들의 역할과 이야기들이 있어. 그걸 잘 기억해야 돼. 무조건 나와 문제. 다른 궁녀들을 설득해서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도와줘. 이 자란의 역할 잘 보고. 김생은 밤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나.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해. 운영은 의복과 재물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인 자신의 종, 자기 밑에 있던 종인 특이라는 애가 있어. 걔한테 시켜서 산중에 묻게 해. 근데 특이 배신을 해.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계를 꾸며 결국 특의 발설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이 돼버려. 슬퍼. 가보자 종민아. 대군이 대로하시고는 자, 대군이 화가 났어. 자, 화가 났어. 지금 여기서 왜 화가 났냐면 운영이하고 김생의 관계를 눈치를 채. 눈치를 채서 지금 화가 났어. 그래서 남궁 사람으로 하여금 남궁과 소궁을 나눴다 했잖아. 남궁에 있는 궁녀들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하는 죄. 소궁을 뒤져봐 그랬단 말이야. 소궁을 뒤져보니까 저의 일본 저는 이제 운영이지. 운영이가 지금 소술자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의 의복과 보아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시녀 의인을 뜰 가운데 불러놓고 같은 명 불렀어. 현장을 눈앞에다 엄하게 갖추어 놓고 명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이 의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이 오인을 죽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들처럼 못하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 하시고는 또한 직장한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쳐라. 이제 곤장을 치거든. 곤장을 치면 한 대 때리면 이제 1장, 2장, 3장 하는데 몇 대 때리는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라는 얘기야. 곤장을 한 3대, 4대 맞으면 막 피가 터지고 이런데 근데 계속 죽이래. 죽을 때까지 때리래. 이에 의인은 호소하기를 원하건대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하여 주소서.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좀 말이나 좀 합시다. 말을 하고 죽읍시다. 그랬어. 아니 대군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이 사정을 다 말해보아. 말해보라 그랬어. 은섬이 먼저 글을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행의 이치에 가는 것으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건 온 세상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어. 그지? 모든 것은 음이 있고 양이 있어. 그 이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어.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건 사실은. 한번 심궁에 갇혀라. 근데 우리들은 이 말이야. 우리들은 궁녀들은 심궁에 갇혔어. 이 깊은 대궐 안에 갇히니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어 매화나무에 앉은 곶꼬리로 하여금 약을 지어 알지 못하게 하고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곶꼬리가 있는데
애들로 하여금 짝을 지어서 날지 못하게 하고 싶고 발 사이에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발 사이로 드나드는 발 있잖아. 이렇게 지금 뭐 커튼 같은 거야. 이렇게 방 안으로 왔다 갔다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들을 저희는 같은 둥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깨꼬리나 제비 같은 애들한테도 질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뭐 이 말이야. 그러니 깨꼬리와 제비는 궁녀와 대비되는 애들이야. 깨꼬리는 개비는 너무 다정했겠지. 그러니까 걔들한테 질투를 느껴서 막 둘 사이를 뜯어놓으려고 했겠지. 깨꼬리도 짝이 있고 제비도 짝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짝이 없구나 해서 깨꼬리 커플과 이 제비 커플을 막 뜯어놓으려고 했겠다 이 말이야.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함이며 또한 토기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랄 보니 이것은요 저희 스스로 사랑을 하고 싶은 뜻을 이기지 못하고 이 짐승들 동물에게까지 질투를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어찌 슬프지 않으리까. 슬프지 않습니까? 이 동물한테까지도 이런 질투를 느끼는 우리들의 이 외로운 마음 슬프지 않아요? 한번 궁장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어나 한번 궁장의 궁궐의 담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의 낙 그지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이 낙을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오래도록 심궁에 갇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어찌 저희들의 힘만으로 인간의 이런 즐거운 낙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참을 수가 없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잠이 오는데 참을 수가 있나? 참을 수가 없지. 배가 고픈데 배를 안 고프게 참을 수 있나? 의지만으로 참을 수가 없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랑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라는 건. 근데 오직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요.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어질 뿐이옵니다.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오는데도 궁중의 일에서 저희가 범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오시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저희는 죄가 없어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원통해요. 구천 지하에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어. 은서미는 각각의 주장의 내용들 우리가 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 비치가 이야기해. 그 다음 비치라는 궁녀가 다음으로 비치가 울리니 이러하였습니다. 대군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일단 이제 대군한테 이제 칭찬부터 한다. 어찌 감동하오니 없사오리까. 저희들이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축하고는 홀로 상궁에 거처하면서 달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에도 이 뜻을 변치 않고 오직 운묵과 현가에 종사하고 있을 따름이온데 저희는 그냥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이 근데 씻을 수 없는 누명
궁녀가 궁궐 밖에 사람을 만났다라는 누명이 사오님에 미치고 말았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까. 저희는요 누명이에요. 억울해요. 누명이라서 억울해요. 그래 좀 다르지 하는 말이 좀 달라. 살아도 죽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자 자란이 이야기를 해. 아까 자란이가 만나는 걸 도와줬다 했잖아. 도와준 자란이 이야기를 할 거야. 자란이 도와줬어 아까. 자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세 번째로 자랑이 올리니 일하였습니다. 오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어찌 차마 숨겨두이리까. 저희들은 여왕의 천녀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위가 아닌지. 저희들은 여항의 천녀입니다. 즉 오른쪽에 보면 여항 백성의 집이 모여 있는 곳. 저희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뜻이야. 저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대순 같은 어머니가 이비 같은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야. 은성이랑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얘기 할 거야. 가보자. 주나라 모감도 남녀간에 정력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저희들한테만 없겠어요. 있죠.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있어요. 고사들이 막 나오지. 이런 것들. 옛날 중국 역사 인물 나오면 다 고사지 고사.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죠. 주나라 모감도 천재로서 매양요대의 낙을 생각하였고. 주나라 모강이라는 왕도 천자였지만 항상 요대 낙일 생각했고, 이 요대 낙이 뭐겠노? 남녀간의 종류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겠지. 인간의 본성. 항우 같은 영웅도 태아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영웅도 눈물을 알았고, 똑같은 얘기지. 남녀간의 종류, 요대의 낙, 해아의 눈물. 당현종 같은 영왕으로도 매우 마외함을 생각하였거니와. 당현종 같은 영왕도 항상 매양 마예한, 오른쪽 있고 읽어라 이따가 어이풀이에 마예한, 즉 낙, 눈물, 한, 정욕, 남녀간의 정욕, 요대의 낙, 해아의 눈물, 마의 한, 전부 다 인간적 본성이라는 거야. 이렇게 왕이고 영웅이었던 사람들도 다 본성이 있는데 평범한 여자인 우리한테 그런 어떤 본성이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더 많겠죠. 대국께서는 어찌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어쩌요? 운영은 홀로 운의 정이 없다 할수 운우의 정, 이게 남녀간의 정욕이야. 똑같은 거야. 왜 운영은 남녀간의 정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인생은 곧 당대인 단정한 선비요인데. 인생은요, 지금 당대의 단정한 선비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꽃미남이고 실력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내단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오니.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한 일이잖아요. 대군이 김생을 초대해서 이 궁궐로 김생이 올 수 있었어. 그럼 대군은 김생을 궁궐로 초대했을 때 운영이 김생을 보고 그런 사랑의 본성을 느낄 줄 몰랐어요? 왜 운영은 그런 본성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무시해요, 이런 거야? 왜 그것도 모르고 김생을 초대한 거예요? 김생 초대했을 때 그러면 운영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 거 몰랐어요? 이거. 그리고 또 운영에게 명하여 벼루로 받들게 한 것도 대부분의 영역이었습니다. 얘들이 시를 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벼루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거를 운영한테 가지고 오게 했어. 그러다가 김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게 이제 운영한테 튀어가지고 김생이 막 그림을 그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걸 왜 그러면 또 벼루를 받드는 걸 운영을 왜 시킨 건데요, 도대체? 그거 안 시켰으면 운영이도 그런 일 없었을 건데 운영이를 시켰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황은. 운영이 오래도록 심궁에 갇혀 있으면서 오래도록 심궁에 갇혀 있었잖아요. 네? 참고 있었잖아요. 달 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이면 매양 마음 상하였고 매양 마음이 아니고 봄날이면 매양 항상 마음을 상하였고 참았단 말이야. 그 본성을 계속.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애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호협한 남성을 보고 나서 멋있는 남성을 딱 봤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요 넋을 잃고 실성해서 한눈에 반한다 이거야. 병이 골수에 사무치고, 이 병은 상사병이겠지. 사랑하는 마음, 상사병이 뼈에 사무치고, 비록 장수하는 약과 어린의 손으로도 효력을 보기 아무리 좋은 약과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나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야, 곧 죽어요, 운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게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운영이 살리려고 만나게 해줬어요. 운영이 누구 때문에 죽을 뻔한 거야? 대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잖아. 그걸 내가 살린 거야 지금 잘하니 얘기는. 결국은 돈 읽을 수 있겠어? 구하면 좋아. 휴지 갖고 와봤어 빨리. 독감이 덜 났나 지금. 오늘 끝내야 되는데. 근데 조선시대 그 평민들도 자유연애 못했어요. 병민들은 그냥 뭐 마음대로 했지. 근데 자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결혼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나는 병민들 정도. 근데 병민은 조금 덜했고, 양반들은 좀 심했고, 양반들은 신분에 맞춰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보다 신분 낮거나 평민이랑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있나? 못하지. 신분이 안 맞으면. 지금도 존재한다. 네 아무만 뭐 사랑하는 사람 있어봐라. 니랑 신분이 안 맞으면 결혼 못하지. 그래서 신분 업그레이드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신분 업그레이드 해놔 이제. 더 예쁘고 이러면 좀 상냥하고 착하고 얼굴이 나눠야지. 이거 보자 이마. 하루 저녁에 하루 저녁에 아침의 이슬과 같이 주어진 죽으면 대군께서 비웃치는 마음이 대군께서 그때 가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돌보고자 하시는데 돌보고자 해도요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보게 해서 자, 두 사람을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대군의 적성이 막대할 것이옵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실 거면 대군의 적선이 커질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전일 운영의 회절을 전에 운영의 해절은 운영이 김생을 만난 걸 얘기하는가? 전에 운영이 김생을 만난 것은 죄가 저에게 있었고 제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한 거예요. 운영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운영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저한테 잘못이에요. 저의 이 한 말씀은 위로는 대본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 생각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군은 저희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오. 저만 죽여주세요. 운영이 잘못이 없어요. 자, 옥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궁의 영광을 저도 이미 같이 하였사온데 서궁의 애분을 저만이 내놓을 수야 있겠습니까? 공감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는데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을 밥을 얻었사오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곤강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는데, 즉 불이 곤산에 붙으면 나쁜 일이 생기면 옥과 좋은 것과 돌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원래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그 일을 겪는다는 말이거든. 제가 있든 제가 없든 다 그 불행한 일을 다 같이 겪어. 그러니 저도 다른 궁녀들과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 끝으로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래.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사온데 이미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그제 하나이며 전후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 바로 알지 못하였사오니 그죄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첫 번째 죄입니다. 즉 대군 말고 김생을 만나서 저는 죄를 하나 지었고, 전에 운영이가 이제 대군이 궁녀들을 쭉 모아놓고 시를 좀 지어라 했는데 운영이가 어떤 시를 지었거든. 그때 대군이 네 시를 보니까 지금 너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꽃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 시 내용 자체가. 근데 운영이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끝내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랬고, 서공의 죄 없는 사람들은 저로 인하여 같이 죄를 받게 되었사오니 그죄 셋이옵니다. 이와 같은 큰 죄를 셋이나 짓고도 산들 무슨 명목으로 설며 만약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해도
저는 자결을 하겠습니다. 대구는 보기를 마치고 자란이 줬던 초사 있지. 자란 다시 한번 펴서 읽어. 그러더니 노여움이 조금씩 풀린데, 자, 소옥이 라는 애가 있는데 꿇어 앉아 울면서 이야기를 해.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희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동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미치고 따랐사옵니다.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었고 운영에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소옥이라는 애가 저 때문에 빨래를 성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성 밖에서 빨래를 하게 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김생을 만나. 그러니까 저 때문입니다 하고 그래. 이에 대군이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내는데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단다. 오른쪽 핵심 콕고 궁녀들이 올린 초사의 의미 별표해 놓고 넘어가 보자. 자,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갑니다. 바뀝니다. 소설자가. 운영이 죽자 김생은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빕니다. 김생이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밑으로 득은 우물에 빠져 죽어. 김생은 몸을 정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오른쪽에 소설자 변화는 나올 수 있어. 운영이 유영에게 자신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운영의 죽음 이후부터는 김생이 사건을 소설해 나가. 그리고 외화로 나왔을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이 바뀌어. 자, 이거 잘 봐야 돼. 작품의 주제의식은 100% 나온다. 소설형으로. 2번이 중요하겠지, 그지?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인간성의 해방.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제도와의 대결, 저항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지? 유교적인 인습, 전근대적인 인습, 국유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인간성 해방. 자, 한번 가보자. 쓰기를 읽어보자, 정민아. 쓰기를 마치자. 종민이.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이미 스스로를 그칠 줄을 몰랐다. 자신들 이야기를 막 전해달라 하고 막 썼어. 다 썼어.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통번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맞이한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자,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못해서 슬픈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못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 만났는데 왜 그렇게 슬퍼해요? 하니까 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지하의 낙도 인간 세상보다 더 좋은데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어떻겠어? 좀 좋겠지? 엄청 좋겠지? 그래서 저희들은 인간 세상에 환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지자 고궁의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는 집이 재가 되고 목 같은 섬돌, 불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있는 공원이 향기롭다. 이거 나오네, 그자?
이렇게 인간은 다 사라지고 했는데 오직 자연은 그대로 있더라, 그죠?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 요거에 관련해서 시들이 엄청 나올 거야. 보기로 한 문제 무조건.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손떨비에 비어있는 것만이 향기롭고 그들에는 풀만이 깔리어 불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의 변화가 시음이 이와 다시와 예리를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인가 물으니 우리 두 사람은 원래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운영과 김생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천상의 신선들이었습니다. 그래.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충이나 효, 절개는 유교지. 그리고 천상의 세계, 뭐 옥황상제 나오는 건 도교지, 도교. 그리고 뭐 환생하고 이런 거는 불교지. 줄 거 놓고 여기에 뭐 무슨 사상이 나타난다, 이런 무슨 사상이 나타난다가 나온다고 요즘에. 애들이 불교, 도교 자꾸 헷갈려 해. 좀 구분을 해야 돼. 천상의 선인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어요, 원래. 지금 뭐고, 운영과 김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자, 근데 하루는 상지께서 대천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오라 하니 가위를 따로 했는데, 제가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반도라는 게 있는데, 뭐 3,000년에 한 번씩 열린대.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 진세에 적하되어 진세가 인간 세상이야. 인간 세상에 적하하여 기양을 갖다 이 말이지. 즉 인간 세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잖아. 이걸 우리가 적강 모티브로 하잖아. 이런 거 많지 우리가. 우리 삼위인고하고 이런 거 할 때도 했잖아. 원래 선상의 사람이었는 신선이었는데 뭔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추방돼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런 거 적강 모티브로 하지. 뭐 삼위인고, 송미인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자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한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여 샀기로 틈을 타서 바람의 소리를 타고 다시 신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것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도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 듯 우리들의 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 듯 우리들의 마음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전군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본데 전군께서는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시와 영원히 전해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대군을 말하겠지, 그치? 간 곳이 없구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 적어놓자.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 하늘에 솟은 달은 차기만 하구나. 달이 차대. 이거 시각에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촉각하. 아, 맞네. 시각에 촉각하.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운영이 적는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여기와 놀며 옛 자취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는구나.
뭐 인간의 어떤 유한함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오른쪽에 한시가 불러오는 효과 아까 얘기했지. 인물의 심리 정서, 소설의 단조로움. 이거는 모든 작품에 똑같아. 모든 소설에서 시가 나오면 소설의 어떤 소설의 단조로움을 좀 피해줘. 이야기 정리, 마무리, 주제 부가. 이때 외야로 갑니다. 그죠? 이제 유영도 치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짐식을 점치하였다. 세상에 알리질 않네.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더라. 그만큼 좀 현실의 삶의 어떤 무상함, 인생 무상을 느꼈다는 거겠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느낄까봐 숨겨뒀겠지. 넘어가서 229에 나올 수 있는 건 활동 1의 2번 별표해놓고, 외화는 전지, 내화는 운영과 김생이 과거에 상하는데 번갈아 가지. 1인칭 주인공 시점.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소설하니까 갈등과 내면 심리가 픽진하게 뭐 잘 드러난다는 거겠지. 사건의 비극성이 애절, 그리고 현실감, 현장감 이런 것들. 활동 2번에서는 보기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예시 답안이 누구의 초시 내용이 맞느냐 정리한 거. 소수령으로 나온다면 의미, 초시의 의미. 활동 3번은 무조건 나올 거야. 궁의 의미. 김생과 운영에겐 현실적 장벽, 사회적 제약. 안평대군에게는 욕망 실현. 궁녀들에게는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폐쇄적 공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나올 만한 건 없고. 자, 231. 이 겁나 중요해. 겁나 막 별표를 겁나 해놔. 감상도 여기다가 막 별표를 막 1000개 해놨더라 막. 비극성. 두 번째 줄에 운영전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특징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운하였던 안평대문의 영화가 사라진 수성궁이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배경 설정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죽음에서 비극성이 부각됩니다. 자, 별표놓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제도적 억압,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는 운영의 죽음으로 시금을 전폐하다 죽게 된 김생.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시리에 빠져 현실을 떠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유영. 전부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죠. 안평대군도 마찬가지고 김생, 운영, 유영 전부 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단순히 김생하고 운영의 어떤 비극성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비극적이죠, 사실은. 그 밑에 여성 소술자가 나옵니다. 1인칭 여성 소술자가 잘 없어. 두 번째 문단만 봅니다. 여성 소술자의 존재는 여성의 내면의 풍부한 소술, 남녀의 종류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여성으로 대한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세 번째 문단. 이 작품이 몽유와 액자라는 형식적 장치를 빌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찾아보자.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김생과의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야, 그지? 근데
근데 또한 현실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중세의 질서를 죽음으로써 거부하는 것도 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거지. 따르지 않겠다는 거. 하지만 비극은 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생도 운영을 따라 죽음을 택한다. 또한 수성궁이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은 안평대군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안평대군 아래에서 욕망을 분출할 수 없었던 궁녀들 역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심지어 외부 이하에 존재하는 유형도 현실적 삶의 유한성과 무상성을 깨닫고 망연자실의 세상을 숨긴다. 자, 별표. 이들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중세의 봉건적 질서겠지. 즉, 운영전은 단순히 운영과 김생의 비극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억압적 봉건 질서의 모순, 그런 억압적인 사회 제도의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 이 소설은 비극성도 있고 근대성도 있는 거지. 전 근대성을 비판하니까 이 소설은 근대적인 거지.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231까지 읽고 천천히 다시 읽고 풀어보자. 이제 조금 해갖고 요거 해갖고 다음 시간에 재앙배가 해야 돼.